생방송 전대환의 오후 3시. 안녕하세요. 전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전대원의 오후 3시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전대환의 노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사막에 사는 수도사 루스티코하고 도시에 살다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신앙을 좀 더 키워볼 수 있을까 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알리베크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그저 재미로 받아들이는 거,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이거는 뭐 이런 음담패설이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공자를 공부하는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매사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먼저 이야기 구조를 봅시다 그랬는데, 구조를 보기 전에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런 거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자, 먼저 이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법. 항상 뭐든지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악마가 있고, 성이 있으면 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사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는, 대비하는 거는 이거는 괜찮아요. 지금도 어떤 문학 작품을 쓴다든지, 또는 어떤 뭔가를 묘사를 하거나 작품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는 아직도 훌륭한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냥 대비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한쪽은 긍정 가치를 줬다는 거고요. 나머지 한쪽은 부정 가치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악마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하죠. 악마는 나쁜 놈이고, 그리고 성스러운 거는 좋은 것이고, 세속에 속한 것은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하늘보다는 땅보다는 하늘이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나눕니다. 근데 남자에다가 긍정 가치를 두죠. 여자에다가는 부정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남자가 항상 여자보다 우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남녀 차별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밤보다는 낮을 더 우위에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밤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는데, 이런 사고 체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게 다 이분법으로 나눈 가운데, 한쪽에는 긍정, 한쪽에는 부정 이미지를 덧입혀 가지고 항상 그렇게 차등을 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수도사하고 소녀 이야기, 수도사 루스티코하고 소녀 알리베크 이야기에서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져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좀 더 내려서 보시면은요. 자,
수도사는 남자잖아요. 그리고 소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수도사는 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녀는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새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과 속이 또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뭔가를 합작해서 일을 해요. 밤새도록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식이 되는가 하면은 x 곱하기 x 이퀄 x 제곱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는 x, 여자는 마이너스 x, 성은 수도사는 x, 또 세속에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x 그렇게 딱 갈라가지고 차별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수도사와 소녀가 서로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악마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전에는 악마는 이건 죽여야 되는 상대였어요. 이거는 상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격파해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악마를 그렇게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악마는 지옥으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x 곱하기 x 이퀄 x 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이전까지는 1차 시기였어요. 1차 시기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세상이 재밌어졌습니다. 이제는 2차 시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예전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딱 대비만 시켜서 스토리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역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잠깐 보면은요. 먼저 이야기의 구조를 봅시다. 주인공이 둘이죠. 수도사 루스티코와 소녀 알리베커입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 이분법 방식 그대로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대비이고요. 루스티코는 성에 속해 있고 소녀는 세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대칭을 이루고 있죠. 고대 그리스 철학의 구조와 같은 그런 대칭적 이원 구조입니다. 아까 우리 이쪽에서 보신 것처럼 이 대칭적 이원 구조였어요. 만일 이 이야기에서 성과 속의 구별이 완연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극명하다면 이 작품은 고대와 중세의 전형적인 방식을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이야기 또는 성스러운 것을 찬양하고 속된 것을 비난하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같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과 속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성과 속의 구별이 사라져요. 수도사하고 소녀가 이 1대1로 만났잖아요. 그것도 대등한 관계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가 됩니다. 악마 축출 작업,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는 작업을 어쨌든 둘이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남자가 주도해 나갔어요. 자, 얘야, 내 몸에 악마가 있지 않냐? 네가 보다시피 이 참 흉측하게 생긴 이 악마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네 몸에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저 아인지 뭐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 여자가 처음에 경험이 처음이니까 고통도 조금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시작된 악마 지옥 보내기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약간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여자가 주도해 나가요. 그 이 이야기 뒤에 뒷부분 읽어보면 수도사님 우리 악마 지옥 보내기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뿌리하고 물만 먹잖아요. 사막에서 먹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고기를 먹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해서 다른 방법까지 찾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여성이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제 여성이 악마를 지옥 보내는 그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남자가 감당을 못할 지경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특징은 악마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2차원적 스토리 전개가 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사고방식은 악마는 죽여야 한다는 거였죠. 악마는 죽여야 돼요. 그거 살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기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악마를 배부르게 하거나 악마를 즐겁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악마는 지옥으로 그렇게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남자의 몸에 불뚝 튀어나온 그것이 가야 할 곳 어디냐? 여자의 몸속 깊은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 옛날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뭐 불륜 또는 뭐 섹스 관련 얘기가 없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옛날이라고 성직자의 탈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남녀 사이에 불륜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소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이 작품이 뛰어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X,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의 즐거움은 사람끼리 스스로 누리는 장면을 아주 짜임새 있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르네상스 이전의 그 고대 서양 철학은 이분법적 직선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변형이 생깁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X제곱, 사람의 즐거움은 사람끼리 누리는 것 역시 X제곱. 이런 장면을 아주 짜임새 있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성직자와 세속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천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겠지만은 예전 같으면 르네상스 이전 같으면은 둘이서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다가 나중에 아주 큰 코를 다쳤다. 큰 벌을 받았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10중 8구 천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윤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의 윤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슬이 시퍼렇던 성윤리가 하나하나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내용이 데카메론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틈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엄청난 파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서 이거 금서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참 불량한 책이다. 이거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막는다고 막혀집니까? 안 되죠. 이 데카메론 변사가 데카메론 이야기꾼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자 여기 모이십시오. 데카메론 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쫙 풀어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돌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책이 이 데카메론인데 이게 그냥 남자 여자 얘기 불륜 얘기 섹스 얘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데카메론의 중요한 거는 데카메론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이전의 그 시대의 사고방식하고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메론이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읽을 때 물론 재미있어요. 재미로 또 읽으셔도 되지만 그런 이면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구나, 천지가 개벽을 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와닿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제목이 통쾌한 복수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대환의 성경 이야기. 요셉 이야기 잠깐 볼 텐데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11째 아들이잖아요. 꿈꾸다가 꿈 얘기하다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 들어갔냐 하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처음에는 인턴처럼 테스트 삼아 일을 좀 했겠죠.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 친구 이거 괜찮아요. 일도 잘하고 빠리빠리하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이제 집안일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 요셉한테 다 맡겨서 집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랬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생기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창세기의 이 글쓴이는 요셉을 가리켜서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뭔가 복선이 좀 깔려있죠. 뭔가 뒤에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낌새가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특히 이 대개 부잣집 또는 고관들의 부인들이 무료한 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대부분 다 하인들이나 하녀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 곁눈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뭐 좀 속된 표현이지만 꼬리를 쳤다고 그런 표현도 쓰기는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하고 침실로 가요. 나하고 침실로 가요. 자, 이게 영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약간은 조금 의역이 되어 있네요. She asked him. 그 여자가 요셉에게 요청하였다. 뭐 하자고? To make love to her. To make love to her. make love. make love. 사랑을 만들다. 직역하면 이런 말인데, 뭐, 섹스하자. 그런 뜻으로 쓰이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뀌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 단호하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뭔가 사건을 만들 그 꼬투리를 전혀 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볼 때요, 뭐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출세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보는 게 뭐냐면 요셉이요. 제가 볼 때 이 요셉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의 아내가 글쎄 주인의 아내가 여기에 뭐 외모가 어떤지 요셉처럼 준수하고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인의 아내가 갑이잖아요. 근데 갑이 을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뭐 10중 8구는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기는 할 텐데, 이제 뭐 대부분 보통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도 모르면 됐지 뭐, 이렇게 재미를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재미 보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제가 보기에는 요셉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뭐 좋아요. 여기서 주인의 아내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를 취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한테 자기 일생을 바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뭐 주인 여자의 그 요구대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요즘도 그 청문회 제도가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낙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마도 젊을 때 자기가 나는 장관을 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매사에 조심을 했겠죠.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리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부터 했으면 매사에 잘 챙길 건 챙기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청문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덜컥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어려서부터 꿈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들에 있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또 형제들의 곡식단이 11개가 삥 둘러섰는데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보고 절을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암시가 팍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더라. 이거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도 약간 걱정은 좀 하기는 했죠. 저놈이 저런 꿈을 꾸고 저거 위험한데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 어릴 때 꾼 꿈이지만은 그게 박혀 있었을 거예요. 나는 큰 일을 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여자한테 내 일생을 그냥 맡겨버리고 말 거냐. 그냥 이 여자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뭐 이 정도로 됐다. 그렇게 살고 말 거냐. 그런 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여자한테 내 인생을 종치게 할 수는 없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또 요셉이 계산에 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끝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입을 닫고 있다면 뭐 또 한번 시도해 볼 만도 하겠죠. 그런데 이 밑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요셉이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11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그랬더니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갔다. 불과 몇 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불과 몇 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를 저는 요셉이 간파를 했다고 봅니다. 그 여자가 입이 무겁고 또 사리에 밝고 그래서 이 자기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일을 저질렀다고 할 때 무덤까지 가지고 갈 여자냐 판단했을 때 요셉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발설을 하거나 또 그 일이 들통이 날 확률이 도대체가 몇 프로나 될 거냐 했을 때 요셉은 암만 후하게 쳐져도 이 여자가 입 닫고 있을 가능성은 50% 이하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여기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 인생을 여기서 끝장내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위기를 모면은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죠. 아까 그 여자의 어떤 그 인품을 봤을 때 그 여자가 오히려 요셉을 올가매버렸잖아요. 모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죠. 자,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의 감옥 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실제로 이 여자하고 섹스를 하고 나서 감옥에 갇혔다면, 지은 죄대로 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더 다른 어떤 꿈을 꾼다거나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결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백한 이상, 언젠가는 이거는 반전은 온다. 언젠가 반전은 온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졌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람의 의지가요, 자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거는 언젠가 기회는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잘 못 뱉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만약에 이 여자하고 실제로 침실에 가서 섹스를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면 지풀에 넘어갔을 겁니다. 내가 저질렀으니까. 여기서 무슨 반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포자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요셉은 스스로 결백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누구보다 자기가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온다. 언젠가는 반전이 일어난다.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반전의 기회가 왔죠.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수소문을 하다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까지 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요셉이 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해몽해 준 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은 기회는 왔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잘 지켜야죠. 그렇지만은 그 계명을 무작정 지킨다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요셉이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 여자하고 섹스를 했을 때 이 여자가 요구하는 대로 침실로 가서 함께 잤을 때 그게
나중에 어떤 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봤겠죠. 자, 첫째, 이 여자가 끝까지 무덤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경우 들통날 가능성은 몇 %인가?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자가 이 그동안에 평소에 어떤 그 하는 걸 보니까 이 여자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비밀을 지킬 확률이 50%가 안 된다, 그렇게 본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하룻밤 섹스를 위해서 단 한 번 이 한순간의 섹스를 위해서 자기 일상을 포기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요셉과 같은 케이스가 있다고 할 경우에 항상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모든 일을 할 때 자기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할 때 저는 항상 계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중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계산하면 답은 나와요. 글쎄요,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계산의 천재였다, 계산의 귀재였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아무리 돌보셔도 자기가 그거 제대로 감당 못하면 나중에 무슨 일 맡겨도 못 해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저는 정말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대환의 노서레고. 시리 야곱의 책인데요.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2004년에 나온 책인데 꽤 되기는 했죠. 근데 저는 이 책은요, 우리 여자아이들한테는 연애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가 15세, 20세, 어떤 그 이상도 괜찮아요. 여성이라면 이 책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딸들이 있다면 반드시 연애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좀 읽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연애에 대해서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이 연애하는 데 있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일부를 좀 읽어볼게요. 여자가 검은 잠옷을 입고 남자를 쫓아간다고 치자. 남자는 일단 그녀와 섹스를 할 것이다. 그리고는 냅다 달아날 것이다. 대부분 그렇다. 여자가 먼저 대시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검은 잠옷을 입고 자기 딴에는 남자를 유혹한다고 그랬겠죠. 여자가 검은 잠옷을 입고 남자를 쫓아간다고 치자. 남자는 일단 그녀와 섹스를 할 것이다. 여자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마다할 남자도 참 흔치는 않죠. 문제는 그 다음에 그리고는 냅다 달아날 것이다. 대부분 그렇다. 왜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주랭랑을 치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에게는 그녀의 일방적인 애정이 부담스럽다.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쪽에서 애정 공세를 펴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받은 만큼 돌려줄 일을 생각하니 아찔해지는 것이다.
이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나는 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대쉬를 한다. 그리고 애정 공세를 편다. 그러면 뭐 일단은 섹스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나서는 냅다 달아날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이라는 게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게 애정을 주면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죠. 그만큼 돌려줄 일을 생각하니 아찔해지는 것이다. 특히 지나친 애정 공세에 휘둘린 남자라면 등골이 휘게 되어 있다. 둘째, 그녀의 태도에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녀 스스로 자신을 쉽게 여기니 그도 그녀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쪽에서 그렇게 대쉬를 해 들어오면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자기 몸을 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니까, 저 여자는 내가 무시해도 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우한테는 감히 대충 대할 엄두를 못 낸다. 내가 내 걸 소중하게 여겨야 남도 내 걸 소중하게 여겨줘요. 이거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존중하고 내가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내 가족을 떠받들어 줘야 남들도 내 가족을 그렇게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뭐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겠습니다만은, 특히 남자들이 자기 아내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반말 찍찍 내갈기고 또 상소리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남자라고 한다면, 남들이 그 집에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는 자기 남편도 저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뭐 우리도 대충 대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내 자식을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곰 같은 여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해프게 몸을 내준다고 해서 대접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존중받지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때, 스스로 그렇게 할 때 남자도 그렇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저 남자한테 다 퍼주고 다 내주면 저 남자가 내 거 될 것 같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 남자들의 심리를 이 쉐리 야곱은요, 여기는 지금 극히 일부분인데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저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제가 남자 입장에서 읽어봐도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또는 딸을 두었다면 반드시 이 책을, 글쎄 지금 이게 다시 그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구할 수 있다면 꼭 구해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요. 남자에게 돌진하는 여자보다 남자라 하여금 자기를 그리며 밤잠을 설치도록 만드는 여자가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치근거리는 남자보다 여자라 하여금 자기를 그 여자의 마음에 품도록 만드는 남자가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뭐 그림 같은 얘기죠. 말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너무 함부로 취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도 나를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쉐리 야곱,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좋은 책이에요. 전대환의 SNS 이야기
교통사고 났을 때 사설 견인 대처하는 꿀팁 알아두면 절대 호갱 안 맞고 돈 엄청 아낄 수 있음 그랬는데요. 왜 고속도로나 뭐 국도도 그렇지만은 군데 이 레커차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마 무선으로 뭐 서로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특달같이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일단 차부터 들어 올리고 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가지를 씌우는데 그거 당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 다니다 보면 사고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내가 100% 잘하고 다녀도 생길 수 있는 게 사고입니다. 팁, 안 좋은 예. 사고가 남. 자, 사고가 났을 때 안 좋은 예는 어떤 경우냐면 사설 레카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 무작정 걸고 견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충 말리기는 하죠. 보험회사 레카 불렀다고 하면 자, 레카 불렀으니까 만지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공업소까지 견인하겠다고. 교통에 방해되니 갓길까지라도 빼주겠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일단 걸어버리고 금액이 많다고 하면 견인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차 안 내려줌. 명함은 절대 받으면 안 됨. 나중에 명함 줬으니 동의 얻었다고 우김. 경찰 불러도 민사사건이라 자기들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원만히 합의하라고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레카차들이 달려드는 거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예는 그렇고 좋은 예는 어떤 거냐.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침착하고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레카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들어있는 보험회사 전화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모를 해두든지 폰에 저장을 표시나게 해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분명히 조금 있다가 사설 레카들 몰려올 겁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 빼야 된다는 등 갖가지 말로 조금이라도 견인하려고 이빨을 깐다. 일단은 건드려서 뭐 몇 센치라도 움직이면 바가지 씌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황하지 말고 차에 손 못 대게 하고 레카에 차 걸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남의 차 함부로 손대면 그것도 안 되니까 함부로 못 건들겠죠. 결론, 사고 때문에 혼란스럽고 멘붕이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하게 차에 못 대게, 손 못 대게 하고 보험회사 레카를 기다릴 것.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미리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내 차 사고 안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고가 납니다. 그랬을 때 미리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리허설을 혼자서 좀 해둬야 돼요. 그래야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팁2,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 차가 멈춰 서게 됐을 때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소형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무료예요. 안전지대까지 견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견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2504 이게 뭐냐면 도로공사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사고가 나든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인생에 꼭 필요한 15가지 조언 그랬네요. 인생에 꼭 필요한 15가지 조언. 물론 뭐 여러분이 이 조언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봅시다. 1. 합리화하지 말자. 합리화하지 말자. 날 좋아했으면 진작에 연락이 왔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혼자 짝사랑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자, 내가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도 날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지 않는 거,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아, 바빠서 그럴 거야.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런데 날 좋아했으면 진작에 연락이 왔겠지. 그러니까 합리화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 그런 얘기 같고요. 2번,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술 먹으러 만나자는 친구든 뭐 여럿 있을 수 있겠죠. 또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짜 친구 한두 명 정도는 우리가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다. 반드시 있다. 날 싫어하는 인간 세상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4번, 혼자만 노력하고 있는 관계는 더 이어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해라.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도 뭐 이거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혼자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노력을 게을리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런 관계라면 더 이어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하라. 5번, 항상 먼저 연락해주고 호감을 보이면 관심이 없다가도 생겨난다. 스토커 짓은 하지 말고 항상 먼저 연락해주고 호감을 보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언제나 호의를 베풀고 호감을 보여주면 관심이 없다가도 생겨나는 일은 있습니다. 6번, 아무에게나 고민을 털어놓지 마라. 내 약점이 되어 돌아온다.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나중에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약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7번, 어장은 하는 사람 잘못이지 당하는 사람 잘못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어장관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장관리. 그러니까 뭐 딱 필요한 나에게 기묘하거나 소중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관계는 어정쩡하게라도 유지해 두는 거, 그걸 어장관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어장관리는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당하는 사람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장관리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뭐 크게 개의치 말라는 거죠. 어장당했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8번, 연애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나만 좋아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당연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9번, 있을 때 잘하자. 나중에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 연인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업상 아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잘해주자는 거고. 10번, 사람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남이 고쳐놓은 거 가져다 써라. 내가 사람 고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누군가 그 사람을 길을 들여놓고 고쳐놓으면 뭐 그거는 갖다 써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1번, 할까 말까 할 땐 하고 해도 될까 안 될까 할 때는 하지 마라. 할까 말까 할 때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하는 게 좋고요.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스레드가 있으니까 또 밑에 더 있겠죠. 아까 15개라고 그랬잖아요. 12번 또 있네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맞습니다.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다고 뭔가 나도 해코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선의 복수다. 13번, 생각보다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눈치 보면서 살지 마라. 정말 그래요. 내가 오늘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메고 나갔는지 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지 그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눈치 보면서 살지 마라. 그저 편안하게 남한테 베끼치지 않고 살면 됩니다. 14번 행복을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중요하다. 지금은 좀 참고 나중에 행복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지금 행복한 길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15번 누구보다 소중한 건 나 자신임을 잊지 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1순위는 나여야 한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배려하는 거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은 나라고 하는 거 잊지 말자. 글쎄요. 저도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열어봤는데 꽤 쓸만한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15가지 조언 봤고요. 이 영상을 본 오니 엄마 이 사람은 새야 그랬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놀랍고 경이로워. 소프라노 조수미의 The North Star 북극성 플루트과 사람의 목소리 두 악기가 섞이면 이렇게 꿈같은 화음을 선사합니다. 그랬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부터 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 목소리하고 이 플룻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멋진 사운드가 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2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